반갑습니다. 트랙산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노조스. 세 번째 이야기는 큰 가능성을 가진 일본. 큰 가능성을 가진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호의적이라고 알려진 짐 노조스도 일본의 장래는 비관적이다. 그는 그 근거를 세계사에서 찾는다. 인구가 줄고 빛이 불어나는데도 외국인을 받지 않는 것.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일본인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앞으로 성장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 역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 장의 후반에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제시하는 일본이 부흥하는 길을 실었다. 세계사에 비추어 일본의 미래를 본다. 폐쇄된 나라는 망하고 개방된 나라는 번영한다. 역사의 필연. 일본에 사는 11살짜리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라. 일본은 내가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다. 지금껏 나는 2번이나 세계 일주행을 하며 수많은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도 도쿄처럼 식문화가 풍요롭게 발달한 도시를 알지 못한다. 도쿄 긴자에 있던 세계 최고의 스테이크 하우스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최고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이탈리아가 아니라 일본에 있다. 물론 먹을거리만이 아니다. 일본은 모든 것이 놀랍다. 교토를 비롯해서 역사를 잘 보존한 도시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로 좋아하고 인정하는 이 나라가 50년 후, 100년 후에 사라진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사라진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그렇게 빛이 많은데 아이도 낳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을 몹시 사랑하지만 일본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빛과 저출산, 단순히 말해서 이 두 가지가 그 이유다. 2017년 11월 미국의 투자 정보 라디오 방송 스탠스 밸리 인베스터 타워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지금 일본에 사는 10살짜리 아이라면 AK-47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 사는 아이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며 끔찍한 일을 겪게 될 테니까. AK-47이란 구소련이 개발한 자동 소총을 가리킨다. 이 라디오 방송은 인터넷상에서 시청할 수 있는데 방송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화제가 된 모양이다. 일본에서도 파문을 일으켰다고 들었다. 범죄 대국이 될 2050년의 일본. 물론 아무데나 쏘고 다니라고 총을 사라고 한 건 아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만이 되면 일본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나라가 파탄지경에 이르면 국민 전체가 불만을 느끼고 분노, 폭력, 사회 불안이 커진다. 일본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난다. 살인을 포함한 각종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30년 후에는 그만큼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테니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1살짜리 아이가 이대로 일본에 남아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한 재산을 모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순풍의 도수를 탄 듯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 부는 바람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일 테니까. 나라의 쇠퇴 원인을 역사에서 살피다. 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이민자를 받지 않으면 장차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역사도 말해주는 명백한 사실이다. 가령 서아프리카의 가나 공화국 1957년 당시 가나는 대영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하지만 초대 대통령 컴에 은쿠르마가 외국인이 배제된 가나인만을 위한 가나를 만들겠다고 국경을 폐쇄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나는 고작 7년 후에 와야 되고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며 은쿠르마는 추방당했다. 버마도 좋은 예다. 1962년 버마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하지만 버마 정부도 외국인을 추방하라고 명령하고 국경을 폐쇄했다. 그 나라 이름도 미얀마로 바꿨는데 50년
후인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다. 이 300년 전에는 아주 번영했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특수한 나라였다. 아프리카의 대다수 지역이 15세기 이전에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나 이곳만은 기독교가 살아남았다. 즉 외부 세계에 열려 있어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은 필요 없다며 문을 닫아 걸자마자 완전히 붕괴되었다. 지금은 GDP가 세계 평균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존재가 된 중국도 과거에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유럽인이 신대륙으로 건너가기 훨씬 전에 중국인이 먼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설이 있다. 그 설에 따르면 유럽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중국인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황제 혹은 어떤 권력자가 신대륙에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더는 그곳에 가지 못하게 배를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또 아프리카를 비롯한 각지를 탐방했던 정화, 명나라의 대항해가로 동상의 교역로 바닷길을 개척했다는 일로 유명한 제독인데 정부는 그가 남긴 귀중한 지도와 기록을 깡그리 불태우고 나라를 폐쇄시켜버렸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 중국도 쇠퇴의 길을 걸었다. 미국도 그랬다. 미국 경제가 가장 번영했던 것은 이민법이 제정된 1920년대 전이라고 나는 지임 로저스의 스트리트 스마트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해왔다. 이렇게 외국인을 폐지하고 문을 닫은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준다. 외국인은 새로운 활력, 새로운 혈통, 자본, 아이디어, 흥분, 자극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번영하는 나라는 외국인을 필요로 하고 외국인도 그런 나라의 매력을 느낀다. 그런데 국내에 문제가 일어나서 불만이 쌓이면 무슨 일이든지 외국인 탓으로 돌리다 결국에는 추방해버린다.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데도 말이다. 허울뿐인 일본의 호경기. 이 나라를 좀먹는 준병이란 경제학자는 거의가 틀렸다. 현재 일본은 약 1100조 엔, GDP 대비 약 2배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필요도 없는 도로 정비와 다리 시공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증세까지 해서 하지 않아도 될 공공사업에 자금을 투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빚을 늘리고도 태평한 이유는 자기 세대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50년 전의 일본은 이렇지 않았다. 저축률도 세계 최고이고 국채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이것이 50년 사이에 완전히 변했다. 실제 일본이 사라진다 해도 당장 10년에서 20년 후의 일은 아니다. 지금 중년인 어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도 노령 인구를 지원할 자금 정도는 국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지금 10살인 아이들이 40이 될 무렵에는 이들의 노후를 보장할 돈이 바닥난다. 경제학 중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이 줄어들 테니 문제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어 물가가 오르는 것은 국민에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심한 인플레이션,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 단기간에 수백 % 이상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난 나라는 대부분 붕괴되었다.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여파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고령자와 청년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일부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될수록 고통을 겪게 된다. 물론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완만하게 발생한다는 건 누구나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는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할 수 없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으로 갑자기 경기가 살아나는 나라는 없다.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률과 투자율을 높여서 돈을 벌어들여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 경제가 활발한 나라에서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인플레이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은 빚을 줄이는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아니, 최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빚이 줄어들 테니 문제없다고 말하는 경제학자는 틀렸다. 특히 꼬투리 잡으려는 건 아니다. 경제학자는 어차피 거의 다 틀렸으니까. 홀뿐인 호경기에 속지 마라. 돈의 흐름으로 본 역사에서 배울 점. 아베노믹스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경기 부양책에 의한 금융 완화로 확실히 최근 경기는 좋아졌다. 2017년 11월 일본의 실질 GDP는 11년 만에 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2% 물가 상승이란 일본 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디플레이션은 피했다. 주가도 요 몇 년 사이 3배나 올랐다. 하지만 이는 겉보기야만 그럴싸한 호응에 불과하다. 지금 일본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일본 은행의 지폐를 마구 찍어내고 그 돈으로 일본 주식과 국채를 마구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폐를 계속 찍어내면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토지나 금시장으로 흘러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그 돈은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1970년대 미국에서도 자금 흐름은 비슷한 동향을 보였다. 대부분의 돈이 주식과 금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일부는 석유시장에도 흘러 들어갔다. 1980년대 영국에서는 주식시장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도 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통화가 폭락하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인간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진다. 지폐보다 실체가 있는 것, 가령 테이블이라든지. 단 대부분의 돈이 안전한 피난처는 주식이 된다. 부동산도 좋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후 독일에서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었다. 언젠간 아베가 일본을 망쳤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온다. 현재 일본 상태는 돈을 찍어내면 주가가 오른다는 시장 논리에 충실할 뿐이다. 금융 완화가 계속되는 한 호경기에도 계속되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앞에서 나온 미국, 영국, 독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지폐를 마구 찍어내봤자 소용없다. 아베노믹스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정책은 일본과 일본 아이들의 장래만 엉망진창으로 만들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베가 일본을 망쳤다고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이 나 같은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주가가 오르니 투자가와 주식 중개인에게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다. 2012년 아베가 내각 총리 대신으로 거의 확실시된 단계에서 나는 곧바로 일본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아베가 돈을 더 찍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은 과도하게 보호를 받는 경향이 있다. 나라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로 정하면 우려도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주식의 매수를 중단할지 말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당장에 행동하지 말고 한동안 상태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 위기야말로 투자의 기회다. 내가 마지막으로 일본 주식을 뭉치로 산 것은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리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난 전후의 일이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일본 주식 가격이 매우 낮다고 보고 사기 시작했다. 그 후 지진이 일어나자 일본 주식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락했다. 1989년 말 최고치였던 38,957엔보다 80%나 떨어진 가격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상장지수 펀드를 포함해서 일본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했다. 농업과 관련된 주식도 많이 사들였다. 이렇게 투자한 이유는 일본이 지진의 피해를 털고 반드시 일어서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근면하고 똑똑하다. 내 눈에 일본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듯이 보였다. 위기가 발생한 순간에말로 투자가 기민하게 행동할 때다.
재해를 입은 모습을 보거나 보도를 접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끔찍해, 무서워 라고 느끼고 거기서 사고가 멈춘다.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우러 오기를 바란다. 누군가가 와서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와 투자자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가령 내가 지금 주목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다. 남미 베네수엘라는 2018년 8월에 28년 만에 대규모 지진을 경험했다. 짐바브웨에서는 38년간 계속된 무가베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음낭가와라는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는 전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반 음낭가와를 외치는데 데모도 일어나고 있다. 어쨌거나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지만 이 기간이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적어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투자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시 일본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일본의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아직 22,000엔대 정도다. 2018년 12월 현재 최고치였던 1989년 말보다 40%나 낮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편이 최고치에 있을 때 사는 것보다 이득이다. 나는 전부터 전 세계 시장이 폭락해도 일본 주식과 중국 주식, 러시아 주식은 보유할 것이다. 이 세 주식은 경기 둔화의 영향을 적게 받으니까 라고 수례했다. 미국은 지금 주가가 최고치라서 사지 않고 일본은 주식을 사기에 최적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더 나은 나라다. 나쁘지 않다고 말해도 좋으리다.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지도 모른다. 중국과 러시아 주식도 다른 주식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주식과 마찬가지로 최고치에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두 주식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번영하고 거부하는 나라는 망한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생각하라. 이민자를 받아들이느냐, 가난해지느냐. 이따금 일본의 인터뷰 진행자가 장기적인 관심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고 질문해 올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장기적인 전망은 없다고 대답한다. 인구가 이렇게까지 감소하는데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때때로 아이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실시했으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이 오르고 노인이 늘면서 사회보장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의 장기적인 전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참고로 한국도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한반도가 통일되면 상황은 호전될 것이다. 많은 여성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유입되고 값싼 노동력도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항하려면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일본인은 외국인을 싫어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2018년 국제연합에서는 일본의 제일 외국인에 대한 직업차별, 입주차별, 교육차별 등이 있으니 시정하라고 공고했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생활 수준은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일본인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느니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쪽을 택하려는 듯하다. 이민자 받으면 범죄가 늘어날까? 이민자를 받으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외국인 범죄자보다 미국인 범죄가 더 많다.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는 물론 범죄자도 있다. 다만 일단 범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범인을 봐라, 그는 외국인이야 라고는 말해도 범인은 미국인이야 라고는 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만 유독 외국인이라고 강조하니 외국인은 모두 범죄자라는 선입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자는 어느 민족에나 일정하게 있는데도 사실 이민을 선택한 사람은 대부분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둘러싸여 모국어가 통하는 마음 편한 자기 나라를 떠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로 건너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가 없으면 미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면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내 나라에 왔으면 좋겠다. 자기 나라를 평생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쭉 그곳에서 살면 되고, 내 나라에 올 사람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는 모험심이 왕성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민자는 처음에는 다른 문화를 들여오지만 결국에는 이미 온 나라에 동화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민자의 자식들은 100이면 100 동화된다. 일본에서도 그렇다. 제일 한국인은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고 일본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학교도 일본인 학교로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 EU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유럽연합 EU 등에서는 이민자를 배척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민자를 너무 빨리 많이 받은 것이 요인인지도 모른다. EU에도 이민자가 필요하다. 가령 독일은 인구 동태로 봐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일본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민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기업에서 일할 노동자도 부족하다. 그 부족분을 메우려면 출산율을 올리거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설령 출산율이 오른다 해도 갓난아이가 어린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이민자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2015년 메르켈 총리는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난민에게 우선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 결과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 그 결과 독일이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는 독일 국민의 약 1.2%로 다른 유럽 나라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국민 100명 중 1명이 갑자기 외국인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보금자리를 마련한 싱가포르도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민자를 받지 않는다. 2013년에 발표된 인구 백서에 외국인 노동자 수를 삭감한다. 영주권 보유자는 50만 명 정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싱가포르에는 고령자만 남아서 정부가 그들에게 사회 보장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장차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예를 보고 무턱대고 이민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게 컨트롤을 해야 한다. 좋든 싫든 일본에는 이민자가 필요하다. 그러니 잘 조절하면서 서서히 이민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나라의 문을 닫고 성공한 예를 나는 본 적이 없다. 한 군데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나라. 일본에는 외국인이 더 필요하다.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 그래도 한마디 하자면 내가 지금 일본에 사는 10살짜리 아이라면 당장이라도 일본을 떠날 거라는 사실이다. 일본에 투자할 만한 거면 관광, 농업, 교육. 앞으로 성장할 일본의 산업과 그 이유. 일본을 찾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관광업에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 투자해야 할 산업은 무엇일까? 일본 산업계는 어디에서 활로를 찾아야 할까? 나는 관광업을 제일 먼저 꼽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관광업, 즉 관광, 호텔이나 고택에 투자하고 싶다. 일본은 멋진 나라이고 명소도 참 많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본인은 뭐라든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그 점이 많은 사람을 매료시킨다. 인접 국가들, 특히 중국인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지다. 중국인은 몇백 년 동안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했다. 최근만 보더라도 공산당이 국민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여권 발행을 제한하고 국외로 돈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통화 반출을 금지했다. 그런데 지금은 여권 발행도 쉬워지고 통화 반출도 한결 수월해지면서 여행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명, 일본의 약 11배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라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중국 여행업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가까워져서 여행지로 제일 먼저 꼽힐 것이다. 어디 중국뿐인가?
약 9,3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베트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고 싶어한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끝나면 관광업의 인기도 떨어질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다.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관광객이 늘어났다가 끝나면 확 줄어든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줄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여태까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래서인지 20년 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수많은 여행객들의 여행 후보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물가가 비싸서 외국인들이 꺼렸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일본을 방문해도 기꺼이 나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드물었고 외국의 신용카드도 쓸 수가 없었다. 지금도 외국의 신용카드가 쓸 수 없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도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내 신용카드가 통하는 곳도 생겼으니 말이다. 일본의 관광업의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고택 등 외국인을 매료시킬 만한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또 하나 투자하고 싶은 산업이 있다. 농업이다. 농업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세계 각지에서 밝은 미래가 열리고 있다. 일본은 특히 더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일본에는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없다. 일본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약 66세로 대다수가 고령자다.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만 찾으면 일본의 농업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경쟁이 없는 업계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10살짜리 아이라면 농부가 되겠다는 생각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이민자를 받는 것도 좋으리라. 일본이 일단 이민자를 받겠다고 표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책상에 앉아 교육을 받아온 일본인은 몸을 쓰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민자라면 기꺼이 농촌에서도 일할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할 외국인을 일본에 들여올 수만 있다면 일본의 농업은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일본 농업의 문제는 정부의 지나치게 보호를 받는다는 점이다. 정치가가 농민에게 표를 받으려고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일본의 쌀 가격은 세계 시장의 5에서 6배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비싸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나는 일본 교수와 어느 대학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일본의 쌀 가격이 세계의 6배로 지나치게 비싸다고 일본인조차 마음껏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토론 상대인 교수는 우리 일본인은 외국산 쌀을 먹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서 몇 세기나 국산 쌀을 먹어서 우리 소화기관은 외국산 쌀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한다. 만약에 먹으면 하수도가 파괴되고 중국의 하수도 파이프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진심이었던 모양이다. 미국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은 캘리포니아산 쌀을 먹는다. 만약 그 교수의 말이 진실이라면 미국의 하수 설비는 진작에 다 파괴됐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잘 있다. 일본인의 국산 쌀 신앙은 도가 좀 지나치다. 대학 교수조차 진지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니 대다수의 국민이 일본산은 특별해서 비싼 게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쌀이든 다른 농산물이든 저임금 노동력을 투입하여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가 없다. 브라질이나 미국과 경쟁할 만한 대규모 농산업은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일본은 저임금 노동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은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고 일본은 100년도 되지 않아 사라질 텐데도.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16년 농지법이 개정되며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몰라보게 낮아졌다. 또 이런 일도 있다고 들었다. 전직 회사원이 시작한 한 농업법인이 12억 엔이나 되는 연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하여 아시아 각국에 진출했다는 소식. 일본 농업의 지각 변동의 문이 바야흐로 열리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주요 기업이 옛날부터 있던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토요타도 더는 새로운 회사가 아니다. 이들은 이제 중국 기업에 쫓기고 있다.
중국 기업은 토요타를 목표로 더 좋은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훌쳐주야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기업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제는 더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 기업에 투자해도 손해도 크게 보지 않겠지만 이익도 크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관광업, 고택과 농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아직 위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교육 비즈니스에도 활로가 있다. 교육 비즈니스도 기회가 늘어날지 모른다. 현재 학생이 부족해서 폐교로 내몰리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다. 어린아이가 졸면 학교가 텅 비기 시작했다. 줄면서. 하지만 밖으로 눈을 돌리면 일본에는 오히려 외국인 학생이 많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미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일본 대학도 있다.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학에 가기 힘들다고 말한다. 대학 수가 적어서 경쟁률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이들에게 일본에 가라. 일본 대학이라면 받아줄 것이다. 라고 조언한다. 일본에는 대입, 전입시대란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 수가 남아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모태학생을 구하는 대학이 많고 그런 대학은 유학생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외국인을 오게 하려면 세계의 공통 언어인 영어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 지금은 도쿄대든 어디든 영어로 외국인에게 강의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간병 산업에도 매력이 있다고 하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국내에 고령자가 늘어서 이들을 간병하는 산업만 커질 뿐이다. 늘어나는 고령자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령자에게 이것저것 강매하는 비즈니스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